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될까요? 3월 시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키워드 보면서 그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I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들썩들썩 전해액 그리고 뭐 전고체 쪽 강하게 움직임 나오다가 여기에 리튬까지 최근에는 조금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에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변화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궁금해서요. 2차 전지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지환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리튬 가격 반등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리튬주가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뭐 양극재의 실적 이야기까지 한다면 뭐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리튬까지 흐름이 나오는 게 2차 전지 바닥론에 대한 더 강한 신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테마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중립으로 돌려놓을 그 구간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바닥론은 지금 이제 완연하게 좀 나와 있는 건 현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크게 불을 당긴 것은 지지난주 알베말 미국의 리튬 관련돼 있는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알베말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급등했던 부분이 상당히 리튬 가격 바닥론에 힘을 좀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선물 리튬 가격이 지금은 이제 키로당 82원대에서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오늘 정체되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특히 리튬 선물 가격은 계절적 인수 인도 관계에서 대부분 2월이나 3월 정도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에 알베말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하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불을 당겼고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 EV들 리오토가 급등을 하면서 여기가 수요의 바닥론이다라는 또 전기차 수요 바닥론이 나왔고 여기에 중국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여기 역시 이제 좀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부터 최근에 미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LK 캐셔우드가 지금은 테슬라를 매집할 때라고 발언했던 부분이 또다시 모멘텀이 되면서 이 세 가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리튬 가격의 바닥론과 함께 여기가 이제는 2차 전지 바닥이 아닌가라는 바닥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펀더멘탈 하향 조정 부분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바닥론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이라고 해서 이게 과거처럼 급등의 양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하락이 멈추는 단계라고 일단 보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눈높이를 좀 낮춰서 접근은 기술적인 부분을 일단은 하시고 바닥론에 대한 탐색을 리튬 가격이 3월달 통상 그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중립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시점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그러면 다 넓게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바닥을 다지고 가장 먼저 고개를 들 쪽이 딱 보이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양극재, 리튬 관련된 양극재가 좀 쉬어갈 때 사실 뭐 전해질이나 분리막이나 음극재 여러 가지 그 테마성으로 이슈가 순환매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은 오히려 리튬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닥론이라면 주가 탄력은 여기서 제일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리튬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 순환매 관점에서 다른 쪽을 봤다면 오히려 지금은 리튬 관련된 쪽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리튬이 딱 붙은 좀 작은 종목도 괜찮은지 아니면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많이 흔들렸던 양극재까지 봐도 되는지? 양극재까지 포함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연동성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알베말 관련되는 주가 흐름이 사실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과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 쪽에서 딱 중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는 뭐 5% 올랐다가 하루는 6% 내렸다가 급등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여기를 바닥론으로 보는 쪽과 아직 아니라는 쪽이 대립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 양극재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이 닫아지고 있나? 그리고 순환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볼게요.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는 순환매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전에도 저희 2차 전지 진짜 강했을 때도 순환매가 있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순환매를 주도한 섹터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관점도 필요할지도 궁금해요. 동일하죠. 동일하게? 어차피 2차 전지 내에서 우리가 상승할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리튬이 이제 강하게 이끌어가고 리튬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뒤지다시피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전고체 뭐 해가지고 뭐 모든 부분들까지 한번 다 시세를 크게 냈었죠. 이제 지금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나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엔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엔캠이 이제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간간히 다룰 때 네. 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엔캠이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거예요. 제2의 땡땡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피터 린치가 얘기한 제2의 땡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2차 전지가 처음에 이제 리튬이 올라갈 때부터 쫙 올라가지. 엔캠이 저렇게 올라갈 때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올라가니까 야 엔캠 못 잡겠어. 그럼 다음에 뭘 사야지?라고 했을 때 그 나왔던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처음에 전고체가 나왔고 LFP가 나왔고 이제 이러다가 좀 리튬이 나오는 거죠.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잡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러면 정말 좋은 거죠.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저도 한 70%는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엔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엔캠처럼 오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 빠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다음은 뭐야? 라고 이제 벌써 생각을 가시겠죠. 다음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꼭 제가 음식 고르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내가 제일 불평하는 게 뭐냐면 뭐 항상 뭐 이거 먹었으면 다음번엔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가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주도들을 찾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죠. 지금 벌써 정답지가 나왔죠. 전해질, 전고체, LFP, 리튬이 나왔다라면 이거 외의 거에서 오를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폭 자체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보게 된다라면 좀 우리가 좀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다라고 봐요. 기대는 이게 바닥을 잡았다라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기대감이 이제 도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가 최악의 경우가 벗어나게 된다라면 상승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IR을 했어요. 어젠가 그저께 이제 우리 주주환원 정책 이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자 질의응답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6월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6월 말까지라는 가이드라인 시장이 있고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얘기는 공매도가 더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한테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어떻게 보면 어느 시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올라가냐 떨어지냐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는 거고 나머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차트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제가 다 짚어드리는 겁니다. 다 짚어드리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간을 좀 두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도 나쁘지 않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비관적인 내용도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강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 감각 속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조금은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다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순환매 관점으로의 뷰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4위 넘어갈게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죠. 반도체, AI 좀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하락했을 때, 그 전날 하락했을 때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하락은 기회일까? 그리고 기다리면 시세가 나는 걸까? 그럼 물려도 반도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이지원 대표님, 어제 주석 엔지니어링 보면 기다리면 다 시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전에 흔들리나 싶었는데 그걸 다 메워갑니다. 오전에 부진해도 오후에 시세 모아가는 반도체 소부장단의 흐름이 많아서요. 복잡하게 볼 거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요? 빠지면 기회라는 관점으로 일단 반도체 시선 줘도 괜찮은지요? 일단 이제 그 등식이 성립하고요. 그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AI 반도체 대장주라고 있는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정말로 중간중간 조정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상승할 때 물량과 조정할 때 물량을 대비를 해보면 상승을 유도할 때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나오는 그 외국인의 차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외국인이 매수의 중심이고 이들이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매물보다는 매집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과 함께 최근에 그 AI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 형식을 좀 본다면은 사실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조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많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도 차익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즌을 좀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그전에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맥스 잡아서 한 2주 정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 등락이 좀 이어갔는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 나왔던 그 수급상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헤지펀드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 공매도 물량을 전부 다 철수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을 실적 발표 이후까지 끌고 가지 않고 실적 발표 전에 대부분 손절 처리하면서 쇼커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HBM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산, 생산 혹은 뭐 생산 방식의 차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그렇게 흔들릴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마다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유효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코스닥의 장비나 부품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탄력받을 때 10%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을 때 7, 8% 급락,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반복되는데 이런 걸 견디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차라리 최근에 출시됐던 ETF로도 눈을 좀 돌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ETF의 최근 경향을 보면 전체 코스닥의 장비 부품 종목의 한 70% 정도 등락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 언제까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냥 계속 쭉 이대로의 흐름을 예측하시는 건지. 일단 이제 우리가 AI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사실 지금 성장성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기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예측이 깨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레포트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AI 시장의 성장성이 연 67%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 직전에 젠슨왕이 그 언론 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본인들의 매수율을 봤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혹은 데이터 센터가 아마도 1년에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를 또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지금은 아마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정점이지 않을까. 물론 HBM 반도체 관련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면 재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올해는 넘어서 내년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되는 장기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크게 보면 전방산업에서 SK 하이닉스나 하반기로 가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부품 종목을 조금 스윙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은 상호 보완적으로 좀 긴 호흡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 여러 번 질문 드릴 때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란 답변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상반기 많이 남았으니까요.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대로 쭉 이어진다라는 가정 아래 우리가 생각할 건 어떤 겁니까? 반도체 내에서의 흐름만 계속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보면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움직이고 저커버그 모멘텀이 나오니까 소프트웨어로 한번 갔다 올까의 생각도 조금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봐야 될까요? 일단 조금 뭐 고민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만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노광 장비 관련해서 네. 또 올랐고 전력 반도체가 이제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반도체가 이제 시장의 관심의 핵심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제 또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 어제 이제 우리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보았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또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제 따라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인데
자,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렸고, 이지한 대표님도 최소한 4, 5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맞아요. 추천 종목으로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 저 두 친구들이 왜 저렇게 하이닉스를 얘기해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지금 간 것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하이닉스 사야 돼요라는 질문들을 저도 이제 사석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죠.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띄워놓고 본다라면 작년 4월에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었고 작년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대량 거래가 있었을 때는 9만 원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12만 원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작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저기 반도째 있는데 저기 양봉 2개 나온 거 있죠? 그 양봉에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저 반도 글 수 있는 양봉 2개, 저 양봉 2개를 그때 당시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서 꾸준히 끌고 왔던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한 30~40%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으면 저건 손바뀜이라고 봐야 돼요. 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 한 1, 2주 사이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뜨거움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저는 쉬어가지는 게 오히려 좋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가 5, 6%씩 올라왔다면 저는 매도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단기 매도. 근데 그전 정도가 아니다라면 오히려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 엑시트 하실 분들 엑시트 하시고 여기서부터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중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막 사람들이 할 때는 잠깐 좀 팔짱을 끼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차트가 이쁜 게 뭐죠? 한미반도체 차트가 완전 전형적으로 상승 패턴입니다. 이제 10만 원이라는 단가를 쓰게 된다라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살아있는 한 저는 두 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내에서는 순환매가 도니까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좀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좋지만 뭐 이지한 대표나 저처럼 이렇게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로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한미반도체가 10만 원을 뚫어낸다라는 가정 아래 그 다음은 일단은 HBM에 대한 키 맞추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업의 발전을 한번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되는 것이 산업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HBM도 종류가 지금 삼성전자도 만들어내겠다, 지금 마이크론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에 이제 올 과제고 지금은 당장 공장에서 줄 서가지고 HBM 반도체랑 GPU를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막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롯데그룹도 인공지능 하겠다. 인공지능 안 하는 기업이 있나요? 인공지능을 안 하면 도태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그 애플의 XR 기기를 사냐 안 사냐는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지금 그때 당시 나오기 전까지도 막 얘기 나오다 지금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XR 기기 이제 반품이 늘어나면서.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지겹다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는 기업들이 다 도태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호황입니다. 초호황.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그 대신 저희가 항상 가이드라인 드리죠. 마냥 즐기지 마시고요. 연말쯤 되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HBM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언제까지? 여름까지 보시라는 것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 너무 지겹다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꼭 당분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밍 중요하니까요. 그 포인트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3위 넘어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인가 PBR 그리고 반도체 사이에서의 수급 움직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2차 전지가 반도체였는데 PBR 관련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PBR이 사실 세론뉴스, 다른 이름으로는 실망감, 그러면서 월요일 그 이후에는 좀 안 봐야 되나 싶었는데 또 아닙니다. 금융자동차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기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주사 쪽도 그렇고요. 아직 5월이라고는 했지만 총선 4월이잖아요. 조금 더 가파른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PBR에 대한 관심, 반도체 정도의 강도로 대표님 끌고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이제 지금 정책 발표 일단 1차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실망 매물은 일종의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도 좀 거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보면 뭐 자동차를 관련한 섹터와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사로 크게 나눠본다면 역시 이제 자동차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 배당락을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넘어서서 그냥 그대로 상승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의 의지가 좀 강하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AI 모멘텀, 그러니까 저 PBR 모멘텀에서 저 PBR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 축소되죠.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자동차나 금융 쪽으로 축소되는데 이것도 보면 외국인 수급이 자동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경향, 은행주는 이제 여기서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나오고 일부 다시 매집하는 물량도 들어오면서 교차되는 물량, 그리고 지주사나 다른 쪽을 보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확실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배당락을 넘어서서 그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그냥 이 정도는 뛰어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로 좀 표현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강제조항이나 페널티가 없었고 이게 자율조항이나 인센티브안이라면 인센티브안이 얼마만큼 과연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은행과 자동차는 또 갈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차 섹터가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간 배당을 실행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정부가 그렇게 권장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배당을 좀 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많이 가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자동차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본다면 자동차는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 자사주 소각이나 저 대형주가 시가 배당률이 6%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주 가치가 이미 내부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높게 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제 의지는 여기서 단순하게 정책에 기대해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주가 차익을 내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는 장기적인 펀드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자동차나 은행들이 워낙 PBR이 낮을 때 대부분 보면 매수하는 그 펀드의 주체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기금이나 대부분 롱텀하게 그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물량이라고 유입된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이제 일단 그 은행과 자동차 관련 쪽은 조금 더 시세를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지금 단기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아마 소름 현상을 좀 거칠 것 같은데 이 현상을 좀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대표님 기아 같은 경우 한 번 더 오후에 힘을 내고 있고 현재 6% 거의 7% 가까운 시세를 내고 있어서요. 많이 급하다라는 신호로 오늘장을 읽어야 되나요? 기아는 사실 이제 조금 주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과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EV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상황에서 사실 기아가 점수를 좀 후하게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나 여러 가지 문제도 현대차가 좀 부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기적인 주가 탄력 모멘텀은 항상 기아가 작년부터 좀 강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를 조금 더 롱텀한 관점으로 보시고 기아 자동차를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접근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는 트레이딩, 현대차를 오히려 더 길게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저 PBR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차 의원님, 저 PBR 이야기를 2월 말 한 번 이벤트 이후에 많이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시사하는 걸지도 궁금하고요. 해운주까지도 뭐 저 PBR 수혜라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카테고리 계속 넓혀가고 여기에 대한 기관의 분석 주목할 필요 있을까요? 일단 뭐 PB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PBR이 이제 그 이익과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PBR이 나온 얘기를 이제 우리 건강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R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을 이제 알차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PBR 관련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있다가 정책 발표가 나왔을 때 실망 매물이 좀 나왔죠. 제가 그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살을 빼라고 그러는데 살을 안 빼면 와이프가 용돈을 살을 빼면 용돈을 더 준다라는 강제 조항이 들어갔으면 제가 빼지만, 살을 빼면 우리 가족 이름으로 표창장을 줄게, 이걸 준다라면 누가 살을 빼겠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뺄 요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겁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금감위 부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들 투자자들로 IR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제 조항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을 주게 되면 그것을 우회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다. 언제까지 뭘 하면 언제까지 어거지로 마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풀어줄 수 있고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체력을 보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시각을 바꾸는 거죠. 결국 제가 단기간의 인센티브, 와이프한테 용돈을 더 받으려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구나. 이거는 중기적 과제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진정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당장은 안 나타나 하더라도 당장 지금 만약에 저보고 5kg 빼면 용돈을 2배 준다 그러면 무리해서도 5kg 빼죠. 그다음에 요요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빼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조급하게 PBR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여러분들 살을 빼신 10kg를 빼는데 한두 달 만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아를 보면 차트가 이뻐졌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랑 차트가 흡사하지만 어거지로 좀 만든 느낌입니다. 기아가 차트가 좋으니까 현대랑 차트를 놓고 보면 그림상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대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PBR을 딱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PBR은 기업의 이제 자산입니다. 저같이 살찐 사람은 살집이 자산입니다. 근데 이게 지방이냐 근육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찐 거냐, PBR이 높은 거냐, 이걸로 수익을 나타내느냐라고 봤을 때는 해운은 조금 아직은 부채 비율도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거리가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근육이죠. 이것을 전기차로 팔을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를 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PBR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기아의 배당 기준일 3월 20일이라는 점 그리고 주총 일정도 잘 확인해야 된다는 점까지 좀 말씀 추가로 드려보고요.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사실 레깅5에서 덴티스트리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종목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장은 덴티움, 어제는 덴티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주목을 좀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께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상한가였던 덴티스는 오늘 하락인데 덴티움 실적 뭐 좋다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눈높이가 기대치가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그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좋다 메시지에 집중해서 지금은 조금 더 볼 시기가 온 걸까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닥론이 한번 나올 시점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좀 단기 테마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이 여기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레포트가 나왔죠. 이제 그 레포트에 기반을 둬서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이 여기가 바닥이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단기간에 너무 크게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제 오늘 주가 상승은 사실은 좀 과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쫓아간다거나 혹은 뭐 오늘 정도에 따라잡는다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워낙 중국의 임플란트 가격 하락세가 좀 거셌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펀더멘탈적으로 좀 개선될 수는 있다라는 과정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레포트에 기대해서 단기 테마에 너무 단기적으로 몰입하는 부분은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리고 상승폭이 10% 이상 좀 크기 때문에 추격에서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들어봤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 되는데 APR 이야기를 위원님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30만 원 선 밑으로 온 오늘입니다. 위원님 기대가 워낙 컸어요. APR 처음에 등장할 때 황제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요. 공모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권이 질 거고 뭐 실망이 좀 있으시더라도 그래도 그런데 이 초반에 만약에 따라 붙는다고 하죠. 기대감을 갖고 첫날에 매수를 하신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 미용기기 쪽의 시선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나타난 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장하는데 어느 누가 개업하는 집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빵집이 개업하는데 이 집 빵 맛없어요. 어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 집 빵은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개업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나타난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정말 빵이 맛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 추세라면 일단 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거래량이 첫날 너무 거래량이 많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해버렸다라는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되는 거고 때로 모든 걸 다 맞춘다라면 그건 점쟁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 플레이에 조금 피해자들이 좀 양상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근데 이것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서 이제 임의용 기기라든지 우리가 의료기기 쪽을 본다라면 아까 덴티스 말씀드렸고 네. 덴티움도 변동성이 크지만 그 전에 강했던 삼천당제약이나 세움메디컬 같은 경우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공에 보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양봉 그랬다, 음봉 그랬다 저 정도면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면 옆으로 기는 거지만 저걸 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정말 정신없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APR 같은 경우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실망감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아직은 뭐 액션을 취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으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내가 놓친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부분들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시선 필요하니까요. 마지막 1위 키워드 간략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위원님 짧게만 코멘트 해주세요. 오늘 자리에서 또 뜨면서 출발을 했는데 변동성은 동반합니다.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연동돼서 움직이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직접적인 수혜주보다는 간접적인 수혜주인데 저는 우리가 이제 현물 ETF가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리는 게 트레이딩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제도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제도권에서 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제도권이 인정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관점이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테마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 거 이제 알트코인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게 되고 지금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승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드렸지만 핵심만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키워드 정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원픽 듣고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이쪽 강조해 주시네요.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ETF입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ETF인데 아마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서 접근을 하고 싶을 때 SK 하이닉스가 너무 비중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면 소재나 부품 장비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종목 변동성이 커서 상당히 좀 곤란하다 싶으면 이 종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는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한미 반도체 비중이 높고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업체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한번 변동성에 대응을 하고 크게는 SK 하이닉스를 보유한다면 양쪽에 AI 반도체에 대한 그 포지션이 좀 확실히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고를 하시고 매수 가격은 지금 한 11,000원대 지금 정도에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9,400원, 목표 가격은 1차로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